220페이지 사회사업가.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용기와 컴패션으로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민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재정적 이득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도전을 감수한 기업가들이다. 여러분은 기업가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기업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독창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명한 기업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닿는 모든 이의 삶이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필요를 알고 그것을 충족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필요가 비누든 컴패션의 섬김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는 같은 종류의 비전이 담겨 있다. 실제로 기업가 정신과 컴패셔닛은 함께 간다. 혹은 적어도 함께 가야 한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는 자신을 사업가이자 사회의 사업가로 생각한다. 이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사업을 하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컴패션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 어떤 사회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 기량을 발휘해 스스로를 뒷받침하지만 대개는 컴패션이 캐피털리스트의 시간, 돈, 아이디어의 지원을 받는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미 있는 기업가들의 이해는 각계계층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에드워드 제네는 19세기 영국 의사였다. 당시 유럽에는 천연두가 창궐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거나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제너는 일부 낙농가에서 우드라는 질병에 걸린 젖소의 젖을 짜는 여인들은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다는 농부들의 믿음을 조사해 보았다.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제너는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제너는 자신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했고 백신으로 돈을 벌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럽의 안색을 바꿔놓았다. 이에 영국 의회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현금 포상을 수여했다. 제너가 사망하기 3년 전 또 다른 위대한 사회사업가가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다.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여성인 그녀는 간호와 병원 치료 분야 발전의 선구자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컴패셔닛과 과업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당시 환자들이 진료소에서 받는 형편없는 치료에 충격을 받은 나이팅게일은 혼자 힘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개혁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성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끈기 있게 노력한 그녀는 그 시절 폄하됐던 여성의 전형적인 역할을 타파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우리는 역사에서 용기와 컴패션을 보여준 남성만 너무 자주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 성의 장벽도 더욱더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컴패셔닛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지 못했다. 미국 역사에도 용기 있는 사회사업가가 되려는 여성들이 1776년 이전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존재해오고 있다. 미국의 제2 대통령 존 애덤스의 부인이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의 어머니인 엘비게일 애덤스는 그녀의 다작 솜씨를 활용해 여성의 권익을 지지했다. 미국 사회사업가 제인 애덤스는 소외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그녀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애덤스는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커다란 정착지 헐하우스를 설립해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게 했으며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계속해서 사업과 예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헐하우스에 들어와 살면서 제인 애덤스의 컴패셔닛 활동을 지원했다. 수전 B. 앤서니는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선구자다.
그녀의 활기차고 논란이 많던 활동은 1920년 제19차 헌법 개정의 길을 열었고 결국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인도주의자이자 미국 적십자 창립자인 클라라 베터는 남북전쟁 당시 전장에 찬사란 작품으로 유명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저자 해리엇 비첩 스톤은 노예제도 종식을 위해 글을 쓰고 강의하고 로비 활동을 열렬히 한 노예 폐지론자였다. 그녀를 만난 에이브라임 링컨이 말했다. 아담한 여성인 당신이 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한 그 책을 쓰신 분이군요. 이처럼 노예 해방으로 찬사를 한몸에 받은 링컨도 길을 이끌어준 이 사회기업가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지를 비롯해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을 쓴 펄 버그는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펄 S. 벅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는 특히 중국에서 컴패셔닛 활동을 계속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레이첼 가스는 환경오염에 관한 저술로 잘 알려진 생물학자다. 전미 도서상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저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에서 세계바다에 관한 그녀의 애정어린 우려를 모든 세대에게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에이즈 위원회에서 일하던 내 임기 동안 나는 우연한 여성의 업적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루스 브링커는 66살이 되던 해 자신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음을 발견했다. 1984년 그녀의 젊은 친구인 건축가 한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에이즈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보고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친구가 너무 쇠약해져 자기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냉동식품을 꺼내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하려고 냉동고까지 기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루스는 프로젝트 오픈핸드를 조직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때면 그녀는 농산물 시장을 돌아다니며 싼 값에 파는 채소를 모아다가 교회 지하에서 식사를 준비했고 집집마다 다니며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회상했다. 몇 명은 너무 쇠약해져 초인종이 있는 데까지 기어와야 했어요. 그녀는 기금이 바닥나자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 기부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7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프로젝트 오픈핸드는 머지않아 하루 8,000명 분량의 식사를 마련하는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내가 처음 컴패셔닛에 관한 루스의 헌신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 도시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으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타임지는 루스 브링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에이즈에 걸린 두 남자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들은 한 해가 끝나갈 무렵 울적한 마음으로 마지막이 될 새해를 맞을 힘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좁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그때 불현듯 초인종이 울리더니 프로젝트 오픈핸드에 자원봉사자가 가느다란 오색 종이와 풍선으로 장식한 커다란 상자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다. 상자에는 기부받은 샴페인, 고기 파인 파테, 치즈, 초콜릿, 모자 그리고 소리나는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두 남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월터 마일드메이 경, 존 하버드, 벤저민 러시, 앤드루 케네기, 켈로그 형제 그리고 루스 브링커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다. 자신의 컨벤셔널한 면을 발견한 그들은 용기를 잃고 좌절한 사람들을 구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손을 내민다. 이 책 뒷부분에서 나는 컨벤셔닛 캐피털리스트들의 실제 이야기와 내 삶과 이들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소개한다. 그들의 이야기로 나는 컨벤셔닛 캐피털리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컨벤셔닛 캐피털리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아는 진정한 컨벤셔닛 캐피털리스트는 누구인가?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처럼 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가슴속 사랑이 이끄는 대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겠는가? 이제 여러분의 동료, 상사, 고용주나 직원, 공급업자, 고객, 심지어 경쟁자에게 컴패션을 베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흥과 정보를 얻고 싶다. 이제 북부 멕시코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63살의 이사벨 에스카밀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내가 이사벨을 만났을 때 수십 년간 아내, 엄마, 할머니로서 고된 노동을 한 그녀의 허리는 굽어 있었다. 최근까지도 그녀의 삶은 가난을 갈아넣고 절망을 키우는 끝없는 악순환이었다. 사람들이 컴패션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반대로 수년 동안 컴패션 및 캐피털리스트의 후원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번 찾아와 비극의 시기에 이사벨과 마을 사람들을 돕거나 그 고립된 상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느라 애를 썼다. 이사벨과 그녀의 가족은 거의 매년 여름 그 마을에 보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네덜란드 적십자 자원봉사들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1983년 지진 이후 마을의 교회 재건을 도와준 젊은 미국인들의 웃는 얼굴을 항상 기억한다. 이사벨은 자그마한 경비행기를 축구장에 내린 평화봉사단의 자원의사,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준 유니세프 간호사, 그리고 그 마을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돈과 식량과 기술을 보내준 멕시코시티와 전 세계 사람들을 회상할 때면 여전히 눈물을 글썽인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했지만 그들이 일을 끝내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산을 내려갈 때면 전보다 더 무기력해졌다. 사람들을 돕는 것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은 별개다. 이사벨은 자신의 삶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어떤 방법을 갈망했다. 그 어느 봄날 이사벨 에스카말라는 우리의 에이비오 중 한 명인 화니타 아발라드를 만났다. 화니타 아발라드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 몇 페소라도 보태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갈망한 이사벨처럼 엄마와 할머니로 구성된 에이비오 그룹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사벨은 젊은 여성들이 화니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늘에 앉아 있었다. 나이든 이사벨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녀가 카탈로그를 훑어보며 어떻게 돈이 되는지 주의 깊게 듣는 사이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미팅의 말미에 화니타는 그녀의 지역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 광택제의 신제품 프로모션 콘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1등에게는 미국 여행과 인류 호텔 숙박, 아미가 후원하는 자동차가 출전하는 자동차 경주 챔피언십의 VIP 관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그 밝은 눈동자의 할머니는 화니타에게 흥분되고 서툰 영어로 내가 그 상을 탈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사벨은 결코 미국에 가본 적도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묵은 적도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타본 적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평생 그 피폐한 상간 마을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 이후 이사벨은 그 마을을 벗어나 멀리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한 번도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의 친구와 이웃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여성이 멕시코 상간 마을에서 자동차 광택제를 판다는 생각을 어찌하는가. 그렇지만 이사벨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좋은 광택제야. 좋다니까. 싸고 차에 흠집도 나지 않고 너희 것처럼 오래된 트럭이랑 차도 새 것처럼 보이게 해줄 거야. 이웃들은 처음에 웃었지만 머지않아 이사벨의 마을과 산의 위아래 자락, 마을에 있는 온갖 낡은 차와 트럭은 그녀의 눈 속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가 이사벨을 만났을 때 그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아메이 랠리 무대 위, 그러니까 환호하는 수백 명의 멕시코 ABO 앞에 서 있었다. 내가 그녀의 꿈인 미국 여행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1등상을 수여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왜 나는 컴패셔닛에 관한 이 장을 이사벨 에스카멜라의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그녀의 삶이야말로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의 양면을 모두 보여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적십자, 유니세프, 평화봉사단 그리고 다른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을 잘 보여주었다. 화니타 아발라드도 이사벨에게 그녀 자신을 도울 방법을 전해주었으니 역시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다. 1991년 10월 3일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이 이사벨 에스카멜라를 태우고 몬테레이 공항으로 갔다. 그녀의 미국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와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게 이사벨이 여행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도 이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는 북부 멕시코 산간에서 그녀의 더 많은 꿈을 실현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자녀와 손주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